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바다로 오신 정어리언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총선이 이제 47일 남았네요. 이번 총선은 깨어있는 시민과 동료 시민과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 정권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눈길을 돌리려 하고 입을 틀어 막아도 정의는 이긴다, 상식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깨어있는 3.5%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정어리 모래 아주 품격 있고 고상한 광고 보셨는데요. 어제 제가 빵 터졌습니다. 댓글에 이제 다시 보기 하는 그런 영상 보시면서 남기신 분인데요. 앵커님, 골뱅이 크림 구입하고 싶은데요. 75세다 보니 구입을 못해요. 전화번호는 없으신가요? 골뱅이 크림 아니고 달팽이 크림입니다. 제가 정어리 모레 연락을 해드렸는데 전화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달팽이 크림 아주 인기가 좋지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제품이라 추천드리고요. 우리 댓글마당의 반장님이시죠, 이은주 반장님께서 정어리몰 가입은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군자금 마련, 동참 구매도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예,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면 정어리TV 무럭무럭 자라서 여러분과 함께할 좋은 바다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정어리몰에서 추천하는 제품 많이 구입해 주시고, 또 지금 정기 구독 회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요. 더욱 많이 함께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22만 9,752분이신데요. 오늘 또 주말에 주변에 구독 권유 많이 해 주셔서 월요일에는 제가 깜짝 놀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제 오후에 우리 정어리TV가 있는 퍼플레인 스튜디오에 떡이 도착했습니다. 울산에서 추억의 메텔님께서 이렇게 카드와 함께 떡을 보내주셨는데요. 앵커님, 정말 어려운 여건이실 텐데 소신과 신념을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감동이었습니다. 앵커님과 함께하는 정어리언이어서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곧 정월 대보름입니다. 넉넉한 보름 패널님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멀리 울산에서 전합니다. 울산에서 추억의 메텔 박경은 드림 하고 떡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잘 나눠 먹고 보름 잘 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들이 좀 특별한 분들이시죠.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왜 특별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장유미 변호사님은 특별 그 자체고 지금 지난번에 김성환 평론가께서 3.5% 법칙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5%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조직적이고 비폭력적이고 지속적인 그 3.5%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당초에는 우리 정어리 TV 4월 10일까지 41만 명 만들어 보자고 했다가 5,200만 인구의 3.5%면 180만 명이더라고요. 네. 180만 명에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랬더니 많이 힘들어 하세요. 너무 목표가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 발 물러나서 네. 한번 해보자는 얘기고 만약에 안 되면 3.5% 법칙의 뜻을 함께하는 또 다른 또 좋은 채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대해서 180만 명 되면 이 세상을 충분히 바꿀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함께하자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윤주 반장님께서도 지금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깨어있는 3.5%가 세상을 바꾼다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그 3.5%입니다. 3.5% 180만 점프 운동에 동참합시다 그랬는데 바로 우리가 그 세상을 바꿀 3.5%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또 우리 신인규 위원장님은 뭐가 특별하다라는 말씀이냐면요. 이채양명주 지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정어리몰에서도 특별한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 지나면 좀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채양명주 맨 처음에 또 도화선 불을 붙이신 분이 바로 우리 신인규 위원장입니다. 이채양명 거기에 이제 주가 조작까지 포함해서 이채양명주 우리가 총선 때까지 잊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요즘에 방송 시작할 때 보면 아침 인사를 이채양명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총선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눈을 흐리게 하고 입을 틀어박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른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태원 참사 일어났는데 어느 한 사람 책임졌습니까? 누가 사과했습니까? 지금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이 추운 겨울날 땅바닥을 기어가면서 눈물을 흘려도 손 한 번 잡아주지 않는 이런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그 국민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최수건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장관이 결재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걸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군인권센터에서 자세한 내용까지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 보고받았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게 드러났는데 오히려 제대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검은 것을 희다하고 흰 것을 검은 것으로 바꿔버립니까? 도저히 이건 상식이 있는 나라에서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 이거 밝혀져야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느닷없이 멀쩡하게 잘 가던 그 고속도로 종점이 바뀝니까? 그것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거기에 누구 땅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까? 그렇게 얼버무려놓고 이제 나와서 이재명과 붙어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저 뻔뻔함을 어떻게 심판해야 됩니까? 명품백 받은 것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 그런 조마조마한 순간 마치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가방을 들고 들어갔던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발키리인가? 그 얼마나 우리들이 조마조마하게 봤겠습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몰래카메라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죄라고 칩시다. 그러면 명품백 받은 것은 그걸 피해자라고 합니다. 주거 침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가 조작 의혹도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나마 야당이 다수 의석이 돼서 견제를 했기 때문에 더 마음대로 못한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국회까지 여당이 다수 의석이 된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채 양명주로 오늘 아침에 목포 어머님께서 오행시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율영훈님께서 만들어서 보내주셨죠. 참 기가 막혔는데 어머님 오행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저작권을 갖고 있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운을 좀 떼주십시오. 네. 이젠 용서 안 한다. 체면상 봐왔는데 양심이 시키는 대로 명확하게 할 거다. 주인은 나니까. 괜찮죠? 너무 멋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채 양명주 잊지 맙시다. 앵커님, 저는 이제 그 점프 운동에 대해서 저도 많은 동의와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좀 영어로 좀 고급스럽게 이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JJM이라고 해가지고 JJM. 예, 정어리 점프 무브먼트입니다. 근데 그 정어리가 앞에 J로 시작하기 때문에 예. 저널리즘 점프 무브먼트도 돼서 제가 정어리들의 저널리즘을 정어리즘이라고 명명한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언론의 격도 좀 더 높이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까지 해서 저는 정어리 점프 무브먼트로 예. JJM으로 제가 조금 세련되게 살짝 감사합니다. 포장만 좀 해봤습니다. JJ 운동. 예, JJ 예. 무브먼트. 여러분 동의한다는 답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좀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저녁마다 집에 가가지고 영어 공부도 좀 하고 그 앞에 앞글자 따는 거 이걸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어리 점프 운동 JJM. 예. 또 짧을수록 기억도 잘 되고 네. 젊은 친구들도 알기 쉽고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3.5% 법칙 얘기해 주신 뒤로 네. 정말 많은 사람들 가슴 뜨겁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작권을 받으려고 했으나 지난번에 커피를 주셨잖아요. 그 가져가가지고 집에서 그 저희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타 먹었어요. 예. 반응을 이제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맛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맛이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예. 뿌듯했습니다. 제가 보고. 저는 이제 뭐 우리가 그 상품 소개를 계속 할 수도 없고 다만 이제 그게 정어리몰에서 스테디셀러로 잘 팔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좀 응원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네. 그 시각장애인으로 25년 동안 그 유명한 커피 회사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나와서 사회적 기업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 또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좋아서 야 이런 건 정말 또 저기 바로 또 센스 있게 광고 띄워주셨네. 저는 이거 가정에서 그냥 드셔도 좋고 사업장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밥 같은 것은 먹고 나면 꼭 저렇게 달달한 커피 한 잔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김밥집에 이렇게 딱 놔두고 하나씩 이렇게 만약에 김밥집을 하시는데 저거 사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이 있으면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저한테 말씀만 주세요. 네. 이참에 장유미 변호사님 김밥집을 한번 차려봐. 저는 제가 너무 자주 가는 김밥집이 문을 닫아서 예. 허전하던 차에 김밥집을 차려볼까요? 네. 장유미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 할 때 장유미 변호사 닮았다는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이상한 변호사 그거는 우영우. 국장님이 주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우영우 변호사 아버지가 김밥집 김밥집 했죠. 했잖아요. 거기 실제로 있는 김밥집이라고 뭐 하고요. 예. 그 집 완전 대박 났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 완전 히트 쳤으니까요. 혹시 김밥집 문 닫았으면 예전에 제가 김밥 갖다 드린 적 있는데 맞아요. 그 집 거. 너 이렇게 맛있 저 김밥 몇 사다 줘야 번 되겠다. 주셨거든요. 왜 나는 안 줘? 자, 총선이 이제 4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방금 전에도 민주당에서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자 명단 발표하는 것 듣고 왔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뭐 좀 관심 가는 데가 있던가요? 저는 제가 좀 아는 지인들이 예. 출사표를 던진 지역이 있어서 좀 눈여겨봤는데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이랑 경선을 붙으면 원외 인사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아무리 마이너스나 뭐 감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경선 지역 특히 이제 강북 을 같은 경우에 박용진 의원이 워낙에 또 핫 이슈인 인물이 돼서 하위 10%에 들었다고 하니까요. 그 지역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좀 눈여겨봤더니 이승훈 변호사랑 이제 정봉주 전 의원 3인 경선 체제로 이렇게 좀 일단락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은평에서도 이 강병원 의원 지역구에 뭐 강원내 이제 도당위원장을 했던 김우영 그신가요? 그렇게 같이 또 경선을 하게 돼서 저희 방송에도 또 나오고 했던 김종욱 교수님도 이제 출사표를 던졌었는데 이게 좀 계속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공천으로 시끄럽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아니 국민들이 정치 불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큰 상황이라고 하면 물갈이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민주당의 뭐 의원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만 제가 볼 때 무능력한 의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 이번에 좀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선 뭐 컷오프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다 막 뒤로 자빠져가지고 막 단식한다, 뭐 나 탈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요 3선 이상 이번에 도전하는 경우에 홍문표 의원도 그렇지만 30% 감산이었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3선 도전부터 시작해서 4선, 5선, 6선까지 도전하는 의원들이 오히려 더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좀 그런 거 국민의힘 같으면 사실 찍소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동일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야 이제 좀 비켜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치 공천의 전부인 것이냐 이렇게 비춰지는 것도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정당의 생명력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정당의 생명력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무음 공천이냐 뭐 독서실 공천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건데 민주당은 뭐 여느 때나 늘 총선 앞두고 이런 진통은 늘 있어 온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여당 프리미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또 민주당이 초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에서 아마 지금 민주당이 뭐 총선을 넉넉히 이긴다거나 뭔가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압도할 만큼의 그런 신뢰 속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다라면 잡음이 좀 덜했을 텐데 지금 뭐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좀 낮게 형성되고 이런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이 안 좋은 게 있다 보니까 좀 이재명 대표가 많은 신뢰를 얻고 있지는 못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 공천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언론들이 보도하는 태도를 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당은 일사불란하다. 야당은 지리멸렬하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여당은 산무공천이라고 합니다. 산무공천. 일단 잡음이 없죠. 왜 잡음이 없습니까? 잡음만 조금 나왔다가는 바로 깨갱 아닙니까? 그렇게 호기롭게 외쳐대던 김성태, 장제원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잡음이 없으면 잘 된 겁니까?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 없는 공천입니다. 뭐 드라마도 없어요. 그냥 뭐 무난하게 갑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요. 민주당은 텃밭이라고 하는 광주 지역, 전남 지역 바로바로 이제 막 지금 공천자들 현역 의원 탈락시키면서 가잖아요. 근데 다른 곳은 다 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텃밭 지역 발표를 안 합니다. 왜? 그리고 현역 의원들 아직까지 떨어뜨린 사람 없어요. 왜?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만약에 현역 의원 지금 탈락시키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다 지금 저쪽으로 가가지고 또는 안 가더라도 이제 29일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자고 하거든요. 만약에 발표해서 공천 안 줬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공천하고 있는데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합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또 한번 따져보려고 어저께 방송했던 MBN 뉴스, MBC 뉴스 한번 지금 가지고 와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언론이 이럴 수도 있는가 한번 이따가 보십시다. 이런 것을 잘 보면서 우리가 총선판을 들여다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합니다. 이런 언론 환경 속에서 싸워야 하는데 거기에 또 여론조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여론조사 공정 믿지 않습니다. 이름이 공정인데 이번에 뭐 여론조사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5%라고 그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김성환 평론가 믿어져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뭐 그 KBS가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3,000명 정도 샘플로 조사를 한 걸 보면 제가 그 원데이터를 받았거든요. 받아 보면은 30%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지지층이 그 정도는 안 깨져요. 보통의 경우에는 29%까지 뭐 내려간 적도 있지만 그렇게 내려가면 국정 운영이 거의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워도 그래도 여기 자신들이 만든 정부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지탱해 주는 건데 45%까지 간다는 거는 그건 대선 때 지지율 가까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허수가 많이 껴있는 거다. 뭐 의도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론조사가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전에 여론조사 계속 불리하게 나오니까 완전 눈 한번 크게 떴잖아요. 여론조사 이놈의 새끼들 그냥 안 둔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기분 좋은가 봐요, 장미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그런 수치에 일희일비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정확한 팩트는요.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지지율에도 현직 대통령이 그것도 집권 초반기인데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반성을 해야지 여론조사 업체를 정리를 하겠다, 손을 보겠다. 이게 어떻게 대안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보고 일희일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참고는 해야 되겠죠. 근데 참고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도요. 제대로 된 보고 받았는지 전 여쭙고 싶어요. 뭐 보고가 제대로 올라갔니 안 갔니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이야기 들리니까요. 이러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 여론조사를 하겠어요?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환할지 어떻게 개선을 할지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추이를 짚어봐야 되는 건데 이 정부의 그런 의지가 과연 있는 건가? 네, 이거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최근에 제가 얘기 들은 건데요.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팩트 체크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기사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판독하게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지금 급하게 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왜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홍보수석실에서 대응을 하면 인공지능이 먼저 걸러주면은 그거 다 대응할 건지 모르겠고 만약에 그게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방통이나 방심위는 뭐 하는 건지 선거기사 심의는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얘기 하신 김에 그러면 그것부터 한번 풀고 갑시다. 어제 제가 밤에 이렇게 이제 뉴스를 쭉 봤어요.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뭐 딥페이크 논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이제 딥페이크 걱정을 하는 건데 방송사 이름 밝히겠습니다. MBN이요. 딥페이크 뭐 이렇게 논란이라면서 그 이제 방심위에 그거를 뭐 문제를 삼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진작에 트럼프부터 뭐 바이든 딥페이크 문제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문제가 생기는 모양이구나 했는데 MBN 뉴스 끝나면 또 MBC 보잖아요. 그런데 MBC에서는 이게 딥페이크가 아니고 짜깁기 영상이라는 거예요. 딥페이크하고 관련이 없더라고요. 이미 작년에 돌아다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 뭐 딥페이크 만약에 그걸 팩트 체크를 안 하고 보도했으면 그건 리포터가 자격 미달인 거고 팩트 체크를 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보도하면 아주 악의적인 잘못된 보도거든요. 이거 두 개를 한번 뉴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윤석열 딥페이크 영상이 뭔지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저 윤석열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에 몰아넣었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히게 뒤집었지요. 무슨 얘기인가 좀 놀랍겠죠. 근데 저건 사실이 아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막 이렇게 짜깁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이제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MBN이 보도를 했는데 MBN 보도를 한번 봅시다. 인공지능 AI로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일부 신체 부위만 합성한 영상물을 딥페이크라고 하죠.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딥페이크를 통한 선거운동은 이미 금지가 된 상태인데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딥페이크, 가짜 연설이 올라왔습니다. 진짜와 정말 구분이 안 됩니다. 한번 보시죠. 한범수 기자입니다. 특권과 반칙.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SNS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인데 실제 윤 대통령이 아닌 AI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인물입니다. 40초 넘게 비하를 이어가는데 생김새와 목소리가 실제 윤 대통령과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에 몰아넣었습니다. 영상이 버젓이 확산되면서 경찰은 게시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차단 요청을 보냈습니다. 자, 딥페이크라고 단정합니다. 딥페이크가 뭡니까? 신인기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저 영상 자체가 뭐 이렇게 가공이 돼가지고 이제 잘못 만들어졌을 때를 이제 사실 우리가 딥페이크라고 해서 이제 뭐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우리도 이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보신 이 영상은 뭐 지금이야 뭐 삭제 조치를 했다 해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좀 대통령이 이렇게 뭐 잘못을 좀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뭐 풍자나 그렇죠. 뭐 권력자에 대한 해악이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성대모사도 이렇게 뭐 이렇게 화면에 얼굴을 가리고 성대모사도 하면서 뭐 개그맨 분들이 많이 좀 했었잖아요. 이게 참 정치의 영역에서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저는 영역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해 설치된 기구인데 이게 독립적이고 공공성을 위해서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마치 권력자에 의한 권력자를 위한 권력자에 의한 기구로 지금 완전히 전락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저는 대통령에 대한 풍자와 해악은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리고 보면서 그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날이 언제 올까 뭐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딥페이크가 문제가 되는 건요. 사실과 진실을 혼동하게 만들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버젓이 윤 대통령이 절대 말할 리 없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과 어떻게 거짓을 혼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저건 거짓말이야 라고 전제하면서 그냥 재밌게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거다. 잘못된 영상이고 거짓이고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이거 차단해야 된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풍제를 어떻게 합니까? 정신 똑바로 갖춘 참모라면 이렇게 하겠다. 아 대통령님 이런 영상이 하나 돌아다니는데요. 진짜 아주 훌륭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님은 쪽팔려서 그렇게 직접 못하니까 그냥 이거를 우리가 만든 걸로 해가지고 걸리면은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정말 참모진이 좀 마비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딱 봐도 이걸 왜 기자가 이 해당 영상을 딥페이크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건 상당히 의도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을 한 발언을 짜깁게 한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뚝뚝 끊기니까요. 우리 영상에 영상을 이렇게 이어 붙인 것 같으니까요. 정말 문제가 됐던 그 딥페이크 영상들 보면요.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뭐 톰 크루즈가 기타를 치고 뭐 마술을 보여주고 막 이래요. 실제 톰 크루즈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딥페이크였거든요. 그런 걸 딥페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상과 영상을 그리고 발언과 발언을 이어붙인 걸로 그냥 영상을 그냥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래 보이는데 마치 그러면서 1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사례가 발견됐다고. 저는 언론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청자의 어떤 눈가기를 끌고 싶겠죠. 대통령이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가 됐어. 그럼 최소한은 이 영상을 딥페이크라고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 텐데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검색을 해봤더니 그 이후에 여러 언론사, 특히 대통령과 친하다고 하는 언론사들이 딥페이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심해서 규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딥페이크인지 아닌지는 이 영상의 어떤 상황으로도 보지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이게 대통령한테 위해가 된다? 이건 자신감이 없는 그런 정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은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그건 내 말이 그 오히려 말이에요. 중도에서는 현혹이 돼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말하는 권력자에 대한 대중들의 풍자, 해악, 뭐 심지어 좀 더 나아가서 전 조롱까지도 저는 권력자는 그걸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중들이 어떻게 보면 권력자에 대한 그런 뭐 스트레스를 푸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찍어 누르고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저는 그럼 우리 사회에서 그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내지는 그런 뭐 풍자와 해악이 그동안에 널리 허용이 되어 왔었는데 이런 것까지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옹졸한 정부다라는 평가를 받기 피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 보도했으면 저건 정말 나쁜 보도인 거예요. 모르면 무식한 거고요. 자, MBC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짜깁기 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방심위가 내일 긴급 심의를 통해 이 영상을 차단하고 삭제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은 제목에 가상이라고 밝히는 등 가짜 영상임을 알 수 있는 만큼 심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 풍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틱톡과 메타 등 SNS에 올라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영상입니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 고백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저 윤석열 윤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는 식의 연설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기존 발언을 교묘하게 잘라서 편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 영상과 게시글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공문을 접수한 방심위는 내일 긴급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가짜 영상이자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로 보고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전문가들은 이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설 내용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총선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을 차단하고 삭제하겠다는 방심위 방침에 대해 게시자 스스로 가상으로 꾸몄다고 밝힌 영상인 만큼 정치적 풍자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이미 작년에 제작된 데다 제작자 스스로 가상으로 꾸몄다고 적어둔 영상을 두고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긴급 심의를 여는 건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보셨죠? 제가 왜 오늘 저렇게 굳이 방송사의 보도를 두 개를 보여드리면서 비교를 시키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게 딥페이크다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지금 언론판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MBN이 어떤 곳이다. 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딥페이크가 뭐냐면 페이크가 거짓말한다 이런 거잖아요. 속인다. 딥은 깊다라는 그 뜻도 있지만 원래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기술입니다. AI를 이용을 해서 영상을 이렇게 이제 교묘하게 편집을 하는 거죠. 그 딥러닝으로 페이크를 하는 것을 딥페이크라고 하는 이제 AI가 만든 영상 기법인 거죠. 그런데 그 딥페이크 여기에는 보면은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 영상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나 사기꾼이요 하고 사기치는 놈 봤습니까? 이걸 어떻게 딥페이크라고 하고 방심에다가 이건요 코미디도 아니고 장유미 변호사님 저는 이거 범죄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떻게 이것을 지난해고 근데 저는 정말 언론이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보도를 보면요. 이 영상물에 그 제목이 달려 있어요.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 양심 고백 연설. 예. 가상이란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걸 심의해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 딥페이크다라고 기사화한 언론사들은 이 제목을 빼고 해당 영상을 걸어놨습니다. 마치 이거 진짜 뭐
이거 문제가 있는 거를 짜집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안 한 걸 한 것처럼 해? 라고 보이게 그걸 제목을 의도적으로 저는 없앴다고 봐요. 저는 언론의 현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어떤 풍경이 벌어졌었냐면요. 방심위에서 날리면 바이든을 갖고 법정 제재를 했습니다. 뭐 KBS, MBC, YTN 그렇게 했는데요. KBS는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거기에서 언론사 간부들이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저는 바이든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굉장히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쓴 의견서를 보고 류희림 위원장이 인상 깊다라고 칭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언론의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잡고 규제하고 윽박지르면 거기에서 알아서 기는 게 언론이면 되겠어요. 자유를 주고 뭔가 소통하고자 하면 더 매섭게 질타하는 게 그게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입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를 너무 많이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 정말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걱정되죠.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요. 지금 야당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방심위도 지금 위원 임명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합의제 기구로 일부러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건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합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론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한 사람의 의중이 반영되는 일종의 독임제 기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사회적 합의였어요. 그래서 여야 추천목, 국회의장 추천목 이런 여러 추천목들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위원회 안에서 견제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밖으로 나와서 공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에서 견제 기능이 작동하는 건데 지금 방심이 지금 6대 1구도 만들어놨잖아요. 여당 추천, 대통령 추천 6이고 야당 의원이 1이에요. 안건 올라가면 야당 의원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회의장 퇴장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방통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도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하나 하고 그것도 대통령이 석박지 형이라고 부르는 그 검사 출신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위원장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야당 추천 목수는 임명도 안 하고 5명으로 구성돼야 될 기구를 지금 달랑 2명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YTN 대주주 승인 내주는 것도 거기서 그냥 2명이서 뚝딱 하고 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총선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일당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도 이러는데. 저는 걱정돼요, 너무. 근데 저는 이 명예훼손이라는 아까 이제 그 혐의를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뭐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다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조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어떤 명예를 보호하겠다라는 건지가 일단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저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뜻은 결국에는 좀 대통령이 좀 사과를 좀 하라. 근데 사과를 안 하니까 그냥 가상으로라도 저런 풍자적인 영상을 통해서 서로 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 영상의 의미를 국민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로써 더 잘하려는 노력으로 이걸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공감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어서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정말 쪽팔립니다. 쪽팔립니다. 아니 우리 우찌야스카님, 우찌야스카 이게 아이디입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쪼잔한 짓거리. 쪼잔한 짓거리예요. 아까 그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옛날 50 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떠돌아다녔어요. 전두환은 독재자. 그렇게 하면 어떤 죄로 처벌받는 줄 아십니까? 국가기밀누설죄. 뭐 그랬어요.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고. 국가기밀누설죄. 남자친구 상식이님, 그냥 다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생각조차도 자유롭게 못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왜 미국 헌법 수정 1조가 표현의 자유를 제1조로 올리고 어떤 자유보다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기본권 맨 앞으로 내세웁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근데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것, 이걸 두려워하고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난 참
전두환 때 이후로 이렇게 국민들이 막 공포에 떨고 무서워하고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불만은 있었어도 그렇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저는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 제가 이제 뭐 사회생활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뭐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이랬던 것은 사실 뭐 교과서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사실은 볼 수 있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정말 공감되는 시가 과거에 뭐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여 만세, 뭐 남몰래 벽에다 쓴다 이런 식구들이 나오는데 정말 그 시를 다시 꺼내서 읽게 될 정도로 또 읽었을 때 지금의 이 현실을 너무나도 잘 반영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더 발전시키기는커녕 완전히 지금 시대를 한 4, 50년 전으로 본인의 세계관이 멈춰버린 그 시대로 완전히 타임머신 타고 이 대한민국을 회전시켜서 돌려버렸다라는 이 비판과 역사적인 오명을 아마 감수하셔야 될 거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조금 빠른 세대라서 지금 신 변호사보다 그 군대에 있을 때 창고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인곡정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금서였어요. 요즘은 뭐 태백산맥도 당시에는 불온서죽이라 그래서 금서였었어요. 그 인걱정은 벽초 홍명희 선생이 네. 월북을 했기 때문에 금서가 된 거였죠. 네. 근데 조성래 작가의 책도 다 금서였어요. 아 그래요? 예, 다 금서로 지정이 돼서 당시에는 경찰이 뭐 학생운동 소위 한다는 친구 자취방 같은데 급습하면요. 그 태백산맥 이런 거 발견되면 이거 불온서적이라 그래서 어허. 불순분자라고 낙인 찍었었어요. 근데 그때 인사기한테는 죄송하지만 창고에 몰래 숨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뭐 하려고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막 낙인 찍어요 야당을. 그리고 자기한테 반대하는 세력을 그렇게 지금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이 언제적 봤던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언제적 이념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라고 반일 종족주의 쓰는 데 있잖아요. 지금 이승만 또 추앙운동을 또 거기서 중심이 돼서 하더라고요. 일제 식민사관에 쩌드른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서 그때 이제 피해를 입으셨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냥 매춘한 사람이라고 그 책에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선시대 공창도 있었고 미군 기지에 그 성매매촌도 있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 책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연구소의 소장이라는 사람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그러게 임명하려고 말이야. 나 했잖아요. 어제 그 뉴스 보고 정말 참 너무- 국가보훈부가 한 거예요, 그거. 다른 것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사로 지명을 합니까? 그래놓고 보훈부는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열렸는데 예. 이종찬 광복회장이 먼저 나선 모양이에요. 절대 안 된다 이런 사람. 나머지 이사들도 여기에 다 찬동해가지고 잠깐 그 박모 이사인데 이 사람 보고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막 회의를 했대요. 회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다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당신 자진 사퇴하라. 그렇게 하니까 나 사퇴 못한다 사퇴 안 이렇게 한다고 그러던데. 사퇴 못한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사들이 그 우리 이사들 다 반대하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받냐. 우린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독립운동가들도 폄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으로 관 이사로 임명을 합니까? 그 이영훈인가 뭔가 하는 교수하고 같이 일도 하고 그랬더만요. 그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그 반일종족주의를 쓴 원래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랬던 사람을 어떻게 다른 기관도 아니고 뭐 인재개발원에 뭐 있는 사람은 뭐 유튜버를 또 임명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유튜버를 많이 봐가지고 임명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그 사람들 지금 겸직을 하라고 했다잖아요. 유튜버 활동을. 성매매 단속반에 성매매 전과가 있는 사람을 집어넣고 뭐 마약 단속반에 마약 전과 있는 놈 집어넣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저는 참 윤석열 대통령 시절을 이제 2년 겪어보니까 뭐 아까 뭐 시대가 퇴행됐다 이런 비판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만 다 가서 앉혀놓은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정부거든요. 그래서 뭐 인사검증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시절에 뭐 했냐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뭐 한동훈 장관 나가도
뭐 여전히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자신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번 총선에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진짜 제대로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을 넘어서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응징을 하지 못해내면은 이건 앞으로는 더 대한민국이 더한 꼴을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그 인재검증, 인사검증 이걸 다 맡긴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시키면 얘가 제대로 할 거니까 꼭 그것도 있지만 마음대로 했을 때 그나마 네가 이게 좋으니까 잘 막아봐. 이 차원에서 좀 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는 거 들으면 그게 설득이 됩니까? 그걸 듣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 말 잘하는 겁니까 그게? 한동훈 얘기 나온 김에 생닭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 어디 갔나요? 부산에서 했나요? 아니 그 경동시장 갔을 때 생닭을 경동시장이에요? 샀었죠. 예. 생닭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거 좀 징그럽지 않아요? 근데 누가 그런 걸 들으라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생닭 들고 있는 거. 닭좀 하나 드실래요? 닭! 얼마예요? 저 어떻게 갖고 주세요?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치킨도 아니고 통닭도 아니고 생닭을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들고 있는데 그 들고 가서 먹었냐고. 그래서 지금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조국 전 장관 그거 안 먹었다는데 얼마 걸었어요? 5만 원? 5만 원 걸었어요. 좀 더 걸어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안 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논쟁 그냥 웃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로 한번 여러분 보시고 지금 조국 전 장관 신당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소리도 있고 응원하는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좀 우리 패널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닭 논쟁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생닭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정치인이 흔드는 모습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털이 다 뽑히고 목이 잘린 생닭을 영어식 표현으로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 장면을 제가 처음 봤겠죠. 그래서 추측건데 서민 코스프레를 하려면 생닭을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민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생닭을 집에 가서 먹지 않았다는데 5만 원을 걸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 닭을 들고 가서 집에 가서 뭐 닭볶음탕을 해 먹었을 것 같긴 한데 기자분들이 그런 거 안 물어보시나요? 위원장이 누구께서 생닭 안 먹었다에 5만 원 간다 이렇게 네거티브 발언을 해놨는데 이런 좀 평소 걱정하면서 네거티브 발언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저는 그 얘기가 정말 어렵게 살고 정말 하루하루 힘든 생활인이시고 이런 국민들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장혜미 변호사님. 네. 먹었다는 얘기예요?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안 먹었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니, 먹었으면 어떻게 해 먹었다, 닭도리탕을 해 먹었다, 뭐 찜을 해 먹었다, 뭐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서민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이걸 참모가 건네줬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검은 봉다리예요. 그거를 담아서 해야죠. 그런 저는 서민 코스프레 하고 싶어 하는 건 이해돼요. 그러면서 이게 체질상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런 스타벅스 같은 데 못 오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동시장에 뭐 이게 상생 위에서 스타벅스가 대단히 근사하게 크게 있거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가 의아하다라고 많이들 그러시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충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생각되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뉴스도 그냥 슬쩍슬쩍 보고 뭔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단편적인 모습을 봐서 더 관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어떤 검사 출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뭐 형사부도 거치고 특수부를 거쳐서 했는데 특수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의 기법이요. 그림을 그려서 처음에 게시가 있고 결론이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이 승부를 띄우는 거기 때문에 평생 그것만 했다. 그림을 그리고 찔끔찔끔 언론에 흘려서 그 언론의 방향을 보고 그걸 다시 되짚어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정치권으로 다시 와서는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 이거는 검찰 내부의 문제 제기입니다. 네. 근데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혁명이 일으키고 나면 마지막 승리할 때 깃발 쫙 이렇게 들잖아요. 프랑스 혁명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는 것처럼 생닭 들고 무슨 쫙 이렇게 뭐 한 것처럼 예. 아니 정치인이 아무리 생닭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뭐 재래시장 많이 가니까 떡볶이 먹고 이런 건 먹방이야 그렇지만 그걸 생닭 주세요 뭐 이런 다음에 그걸 마치 이렇게 쫙 이렇게 뭐 인기에 취했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도취돼 있구나 살짝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논리는요, 가만히 뜯어보면 저래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논리가 저렇게 논리에 비약이 있거나 이런 방식들이에요. 근데 그 논리학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상대방이 말한 논리를 내가 그냥 부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부정의 부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쓰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한테 왜 당신은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사례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은 어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잘못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막 비교를 해요. 근데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린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건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논리거든요. 항상 그런 논법을 쓰는 거예요. 잘못한 걸 갖고 와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한 거니까 잘못한 걸 부정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논리를 계속 써요. 저렇게. 근데 그걸 사람들이 그냥 듣기에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참 국민들께서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소위 말해서 서민이라고 하는 그 계층,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걱정해서 사시는, 그러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삶이거든요. 그분들의 삶을 갖다가 이용하면서 저 생닭을 들고서 나는 당신들을 위할 거야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생닭 안 삽니다. 왜 생닭을 못 사냐면요. 저 생닭 사가지고 닭도리탕 끓여 먹으려면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요. 결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집에서 닭을 사가지고 해도 먹을 사람이 없어요. 1인 가구라서.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도 아마 배우자분이 김앤장의 지금 변호사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가장 제1의 로펌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이 진영부 씨라고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해서 당시 처벌받았던 그 검사장입니다. 게다가 본인도 검사장 출신이에요. 근데 저걸 가지고 본인이 누가 봐도 내일을 걱정하는 분은 아니라고 아마 국민들이 다 인식하실 텐데 저 닭을 들면서 정말 서민들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젊은이들은 지금 결혼을 하기가 어렵고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저 생닭을 집에서 제가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분이 얘기하는 거는 늘 뭐 이민청 해가지고 외국에서 사람 받으면 된다. 내지는 수도권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뭐 서울을 더 메가시티 만들면 된다. 완전히 더 청년들 결혼 못하는 정책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생닭 들고서 저런 쇼를 하는 것은 정말로 서민들이라고 하는 내일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저분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화가 잘 통할 거예요. 아마 장인하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장인 진영구 검사장 얘기하셨는데 그분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조폐공사 사장을 할 때 이제 그 노조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대낮에 폭탄주를 엄청 마신 거예요. 그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다가 그게 발각이 예, 됐죠. 그래서 아니 대낮부터 폭탄주를 왜 마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는 줄 아십니까? 기억이 아마 옛날 일이라 희대의 답변을 국회에서 했어요. 양주가 너무 독해서. 맞아. 양주가 너무 맞아요. 독해서 폭탄주를 만들어서 맥주랑 섞어서 마셨다고 신박하네요, 답변을 답변이. 너무 신박하죠. 네. 그대로 항상 우리
기자들이 우스갯소리로 아. 양주 너무 독하니까 폭탄으로 마시자 이랬어요. 아, 그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스타벅스 발언을 다시 또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그때 경동시장에 스타벅스 매장이 그 옛날 영화관을 맞아요. 스타벅스 뭐 매장으로 어디를, 만든 예, 거거든요. 예. 젊은이들한테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곳이에요. 자리 없어요. 굉장히 많이 가는데 네. 거기 그때 가가지고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서민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축약을 해서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그것만 딱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한 말을 그대로 커트를 따가지고 보도한 게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한동훈의 논리가 어떤지 잘 네.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저 스타벅스 경동 매장을 찾아간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의 강자다.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다. 그렇지만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고 굉장히 명물로 되어 있다. 이곳의 한 잔,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정가로 전통시장 상인에게 제공하는 상생 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다. 이런 식의 상생 모델은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오게 됐다. 이건 뭔 말하는 겁니까? 진짜 그게 말입니까? 생각입니까? 아니, 뭔 말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읽으면서도 제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닌데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서 명물이 됐고 전통시장 상인하고 상생협약을 맺은 곳이라서 의미가 있다. 그럼 서민들이 오는 것도 아닌데 상생협약을 맺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요약을 하면 그 스타벅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스타벅스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죠? 전향땡님, 내 이분 성함을 세 자를 다 소개하면 집안에 분란이 생길 것 같아서 두 자만 소개합니다. 제 남편이 한동훈이 말을 잘한다고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밭을 잘 갈아야겠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러셨는데 뭐 전향땡님께서 반성할 일은 아니고 제가 성함 다 얘기했다가는 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근데 오늘 아주 촌철살인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고유비님께서 딱 네 자로 보내주셨네요. 동훈서답. 이건 어디 가서 써먹어야 되겠어요. 동훈서답. 동훈서답. 괜찮죠? 네, 아주 진짜. 아이고, 이걸 또 말 잘한다고 그것도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그래요. 그걸 또 만약에 저는 정말 좀 지금 자기는 말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착각은 자유니까. 이렇게 답을 해야죠. 지금 이제 먹으냐 안 먹으냐 뭐 5만 원 걸겠다. 약간 웃자고 하는 거네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유치한 질문하냐? 나는 이렇게 고상하게 답변할게. 그거는 아주 10점짜리 답변이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집에 가서 닭볶음 해 먹었어요. 그렇죠. 제가 요리를 좀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국 장관하고 내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둘이 닭볶음 만들기 대회를 경기를 해가지고 그 이기는 사람한테 뭐 한 5만 원 주기 내기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또 정리가 되고 안 먹었으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지. 그래 보이죠. 근데 아직 정치인 티가 안 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 뭐 아무것도 모르면 겸손하게라도 해야지 뭐 지가 뭐 정치 많이 하는 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요. 맞아요. 뭐든지 논리로 그걸 반박을 해야 되고 견디지 못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알기 뭘 알아 지가 정치에 대해서. 저는 어차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서민 연기, 그러니까 위해주는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기와 진실은 다르거든요. 저는 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고 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머지않아 그 실체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는 게 타워필스잖아요. 맞아요. 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한 1년 전쯤인가요? 그 근처에 누굴 만날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특구더라고요. 완전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동네가. 이제 알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이게 완전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민들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하고 완전히 다른
뭐 그런 세계더라고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자꾸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술 안 먹고 말이 빠른 윤석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심플하게 더 설명을 붙일 게 없이 술을 안 먹는 말 빨리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국 장관이 신당 만들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무조건 합당 그날 이후로 나의 지지자들은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그제서야 난 느낀 거야. 합당은 잘못이라는 걸. 너와 내 친구는 나를 버렸어. 어제 속닥속닥해서 장성철 소장이 부른 노래 장애미변에서 어때요? 장 소장 노래 괜찮아요?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노래를 못한다는 점에서 인상이 깊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조만간에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예. 네, 또 몇 명하고 같이 같은 또래들하고. 근데 꼭 제가 노래를 시켜보겠습니다. 야. 저는 가사는 안 마음에 시켜도 할 거예요. 가사는 마음에 드는데 다시 돌려듣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이스터 K님 댓글 주셨는데 정어리가 한동훈에게 물었다. 이채 양명주가 뭐예요? 한동훈 왈. 윤 대통령이 즐겨 먹는 술 아닌가요? 라고 동훈서답. 동훈서답. 아 웃겨. 오늘 정기구독 회원 많이 가입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회원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시작할까요? 조사로수 조영래님 또 보내셨는데 20만 원을 보내셨어요. 오. 제가 평소에는 조영래님 많이 보내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 보내주셨어요. 정어리 점프 운동 스티커 제작에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정어리 점프 운동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JJM이라고도 또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스티커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예, 저희들이 한번 JJM 어떻게 하면 더 부흥시킬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연화님 10만 원 보내주시면서 이채 양명주 영덕에서 널리 알려지도록 뛰겠습니다. 영덕. 예, 영덕에 계시는군요. 보스 형님 TV 제가 어제 좀 늦게 들어갔어요. 끝난 다음에. 그래서 댓글은 못 남기고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셨던 노래 잘 들었습니다. 보스 형님. 10만 원 보내시면서 이번 선거는 반드시 정권 심판 선거로 김혜빈님 신은규 변호사님 항상 옳은 말씀 듣고 있고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대한민국 살만합니다. 화이팅 정어리TV 감사합니다. 신은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스더님 또 쓰리포님 일 때문에 운전하고 이동 중입니다. 정어리떼님들 이채 양명주입니다. 정어리님들 사랑합니다. TV 김동가스님 골드스타님 JJM 달려봅시다. 릴레이 보스 형님 하셨는데 보스 형님 또 릴레이 주도를 잘 하시죠. 예, 또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마칠 때쯤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조국 신당에 대해서 걱정하는 소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소리도 있고 그러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조국 신당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어느 쪽이세요? 현 시점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주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호출이 있었던 시점이 있었죠. 부산이나 어느 지역에서 이제 승리를 좀 견인해 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지만 그때
정치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난관이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실형 2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항소심에서 보통의 피고인들이 법정 구속되는 게 맞습니다. 실형이 나오는 거. 그런데 이제 한명숙 전 총리나 다른 정치인들을 보더라도 항소심에서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는 건데 대법원 단계에 갔지만 그 부분이 집행이 되면은 의정활동은 뭐 할 수가 없고요. 설사 의정활동 국회 입성이 가능한 상황이 그 시점에 있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건 또 다른 민주진영의 마이너스로 작용할 거예요. 그럼 현 시점에 중도층 을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동인이 될 것인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어느 누구도 조국 전 장관처럼 수사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인망식 수사했죠. 나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수사라는 꼬리표가 붙었고요. 하지만 결론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입시와 관련해서 온 국민이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중도층이 이 상황이 아직도 진행형인 그런 와중에 조국신당 그리고 그걸 넘어서 민주진영에까지 좀 플러스로 총선에서 작동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도움이 안 된다. 김성환 평론가 분석은 어떠세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정치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조국신당 저는 처음에 존재감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조사 나오는 거 보면 중도층에서도 한 20% 이상 조국신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나와요. 이 얘기는 윤석열 이른바 그 검찰로 대변되는 검찰권 남용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 또 잘못한 게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수사하는 게 맞느냐, 또 가족 전체를 이렇게 수사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반감 같은 게 상당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게 민주당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국 전 장관은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방송에서.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비례투표에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사실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조국 신당에서 비례 번호를 받아서 만약에 지지가 일정하게 나오면 의석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을 할지 비례 순번을 줄지 이게 좀 걱정이 되고요. 조국 전 장관은 비례 순번 받지 마시길 저는 바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비례 당선권 안에 이름을 올린다고 하면 그때부터 지금은 보수 언론들이 민주당의 선거연합을 집중적으로 색깔론을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조국신당도 아마 그러면 훨씬 더 공세를 받을 거예요. 공격을 받으면서 거부감들을 불러일으키는 작업들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비례투표를 할 때 민주당도 싫고 조국도 싫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게 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탄이라고 하는 얘기 또 소환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진짜 윤석열 검찰을 심판하고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진짜 말한 것처럼 미랄이 되고 다른 사람이 심판하도록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때 그때 혐의를 벗으면 그때 가서 좀 당당하게 움직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조국 전 장관의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은 그 법에 따라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남는 문제는 그럼 검찰의 수사는 어떠했는가가 이제 아마 평가 대상에 올라올 텐데요. 저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무지막지한 이 폭정과 더불어서 저는 완벽히 저는 심판을 넘어서서 응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주도하는 신당, 특히 거기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비례대표로 나설지 여부까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저는 아무리 의도가 선하더라도 결과까지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도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 만약에 출연을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 조국 전 장관은 거기서 그냥 인재영입 위원장 정도만 하시면서 오히려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분들, 차라리 그런 분들을 과감하게 다 국민들의 신망을 얻는 분들을 공천을 아예 과감하게 해버려서 차라리 중도를 그냥 다
잠식하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하면서 조국 전 장관 아예 손을 떼버리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이 검찰권의 무도함만을 심판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조국 전 장관의 리스크를 가장 줄이는 방법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한번 국민들께서는 다시 한번 좀 제론의 평가를 해줄 여지는 일부 남아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좀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자기 욕심을 달성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갖고 계신 것 같군요. 공천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거취를 두고 당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종석 위원장은 본인이 그 전에 자리를 지켰던 중성동갑인가요? 그쪽을 계속 원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전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국민의힘의 윤희숙 전 의원이 지금 이제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희숙은 누굽니까? 이제 뭐 계속해서 이 정부 쪽에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고 이재명 민주당을 막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를 내는 상당히 좀 시끄러운 스피커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구시대 느낌이 있는 임종석 실장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민주당의 전략상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송파갑이나 이렇게 좀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치 민주당이 친문을 다 쳐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갖고 가면서 또 좀 시끄러운 측면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도 좀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윤희숙 상대로 임종석보다는 좀 더 센 사람 그런 사람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물론 공천 시끄럽죠. 시끄럽지만 항상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발했다가 조용해진 사람들은 여당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죠.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 뭐 대통령 술친구 그 사람 누구냐 이철규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철규 딱 한마디 했어요. 말 조심해. 그 다음날 깨갱해가지고 이제 뭐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야기하겠다. 실세가 말 조심해 한마디 이거는요. 장성택이 짱 난다 이런 말이에요. 곡사포 그냥 갖다 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근데 민주당은 또 다르죠. 뭐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당근이 있습니까? 그럴 때 대의를 보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선공후사 정신이 좀 필요하긴 하죠.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송파갑으로 제안할 때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하셨을 텐데 그만큼 중성동갑은 여전히 임종석 실장으로는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여전히? 지금 전략기획이라 하면은 네. 저희들이 후보를 공모할 때 일절 서류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전무한 상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했던 사람이 또 그 지역을 간다는 것은 그것은 확약이 된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무의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고려했다 안 했다 이것은 여러 제가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이미 가서 내가 뛰고 있었다라는 말은 이것은 뭐 익스큐즈가 안 된다 그 말, 그렇습니다. 고려가 안 된다 네, 예. 이 말씀이세요. 고려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과연 누가 윤희숙 상대로 좋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장윤미 변호사 당에서 좀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일단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요. 중성동갑이 엄청 양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성동구청장이 지방선거에서 질 때 민주당이 생환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개인기에 기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 측 인사기도 하고요. 제가 그분 이제
서울의 구청장 역할인데 대단히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 구정을 잘 살핀다는 거예요. 아주 깨알같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오고 사실 저울질을 했었어요. 이 지역에 나올지. 제가 알기로 임종석 전 실장이 보좌관 출신인가 하고 같은 이제 정치를 했던 분인데 사실 그게 교통정리가 된 겁니다. 임 전 실장과. 그리고 그 지역이 뭐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기류가 임 전 실장이 그 지역에서 초선을 할 때랑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서울에서 상당히 하위권이었어요. 그래서 당에서도 아마 여론조사를 돌려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임종석 이름이 빠졌네 들어갔네라고 하지만 당연하지만 들어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후보를 넣어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온다고 저도 당 관계자분한테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끌 문제는 최소한 아니다. 빨리 일단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안 주면 더 이거는 사단나는 국면이 이미 돼버렸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에도 좀 명분이 많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공천하는 과정에서 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시끄럽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징을 못 만들기 때문이에요. 선거에서.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못해도 한 사람이 상징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 상징을 제대로 못 다루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많이 얘기 나오는 거지만 대통령 40년 직이라는 석동현 뭐 사무처장, 전 사무처장이죠. 공천에서 날렸다.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야, 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도 난리네. 이걸 사람들한테 먼저 회자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끼워놓으면서 계속 윤심 공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윤심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뒷얘기들이 계속 지금 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연아 전 의원 단수 공천했다 지금 뒤집고 있잖아요. 김연아 의원 공천 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도 이철규 공관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단수 공천을 했잖아요. 장재현 의원 지역구잖아요. 장재현 의원 최측근으로 불려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철규 의원이 이거 다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동영 사무총장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다는 거죠. 1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였다고 하는데 결국 공천 줬어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고 실제로 드러나는 것들로 봐도 찐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계속 공천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이는 게 반발이 적은 탓도 있지만 몇몇 상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징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산 천무 출신들을 다 경선을 붙여주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땐 경선감도 안 되는 사람들도 경선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미리 돌려보고 난 다음에 하는 작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임종석 전 실장 문제 가지고 지금 한 달을 끌고 있어요. 한 달을.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 뒤늦게 결론을 내다 보니까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윤희숙 전 의원이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틀림없이 한동훈식 86 운동권 청산 상징 지역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서울 지역을 흔들어대는 작업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었다. 타이밍이 늦었으면 지금이라도 차라리 공천을 주지 말든가 다른 지역에서 안 받으면 당 차원에서 결단을 해버리는 거에는 방법이 없다. 아니면 임종석 실장도 자기 정치적 무게감이 있으니 이 정도 되면은 내가 가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한번 싸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정치 신인이 반짝반짝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윤희숙 전 의원하고 윤희숙 전 의원이 뭐 무슨 부친 땅 문제 이런 게 뭐가 그렇게 깔끔합니까? 거기서 한번 싸워서 이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는 게 지금 상태로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거 관련해서 우리가 꼭 한번 짚어봐야 할 부분은 지금 의료 대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자칫하면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번 총선 앞두고 현 정부 여당이 치밀하게 기획한 늪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지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게 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한다라고 발표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몇 달 전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거다 그랬어요. 내일 발표할 거다고 그랬는데 몇 달이 지나요.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보니까 지금 이걸 발표할 필요가 없다. 총선 임박해서 발표하자. 그리고 이것도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를 확 들이내자. 그러면 의사협회 엄청나게 반발하지 않겠나? 그럼 어떻게 되겠냐? 모든 이슈가 다 그쪽으로 갈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 일이 터지면서 디올백, 명품백 싹 사라졌어요. 이 정권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을 의료 대란으로 완전히 이슈를 전환해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갖게 합니다. 당장 눈앞에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내 가족과 친지들이 이렇게 희생되는데 그 뭐 다른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수 늘려야 된다. 이거 반대할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프레임으로 딱 가니까 의사협회 속절없이 당하는 거죠. 국민들은 그쪽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명분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세 번째 뭡니까? 지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노조 파업 때 강경 대응해가지고 재미를 좀 봤어요. 맞아, 저렇게 해야지. 노조들 말이야. 그동안 문재인 정부 물렁하게 대응해가지고 제대로 못했다 그랬는데 얄짤없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 확 올라갔어요. 지지율이 잠깐. 계속 처지게만 하다가. 이번에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역시 강단 있는 리더십이네. 이런 3가지 이익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런 것을 꾸미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근거를 어제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예요. 어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가 27차례나 정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2,000명 정원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의사협회가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고 하는 것을 발표하기 전까지 의사협회에 귀띔도 한 번도 안 해줬다는 말씀입니까? 전혀 알지 못했고요. 정말이요? 너무 좀 충격적인 것은 저희들이 1월 말까지 아니 27번이나 만났다면서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발표했다. 이게 이걸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믿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료가 다 있고요. 그래서 저는 수차례 의대 정원 문제를 정말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해버리면 어떨까? 이런 위기감이 좀 있었어요. 왜 의사협회랑 그렇게 27차례나 대화를 하면서 귀띔도 하지 않았던 숫자를 발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말 저희가 1년 동안 신뢰를 쌓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견은 좀 달랐지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논의를 해온 복지부에 정부에 정말 물어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제가 어제 인터뷰하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 굉장히 놀라웠는데 왜 놀랐냐면요. 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 했어요. 우리 한 번도 협의가 없었다. 대통령실에서 바로 18쪽인가요? 반박자료 냈거든요. 대통령실 명의로 냈어요. 그때 나왔던 숫자가 27차례인가 28차례예요.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 그 해명을 듣고는 의사협회가 이거 여론전을 펼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28차례 만났군요. 그런데 2,000명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뺐었던 걸로 보여요. 지금 문제는요. 의대 정원은 방향성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시죠. 2,000명이라는 숫자에 있다고 봐요. 이게 의사들이 해부학 그 실험에만 들어가더라도요. 뭐 어깨가 치인다는 거예요. 공간이 협소하고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보관은 없어 보이거든요.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책 추진할 수 있죠. 민주당도 400명씩 10년 동안 점차적으로 증진하겠다고 했었으니까요.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총의를 모으고 협의를 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성한 뒷말이 나와요. 이거 총선용인가? 선거용인가? 이거 뭐 또 파퓰리즘인가? 저는 정말 국정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신영기 변호사님. 의사협회가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또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27번이나 얘기할 때 숫자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그냥 발표하면서 2,000명, 한 해에 2,000명, 5년 동안 10,000명 이러면 의사협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국회의원 50명 줄이자 그랬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도 한 2,000명으로 늘리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고서 지금 정치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라 나쁜 행태의 정치질만 지금 일삼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 중독자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보시죠. 의사들이 지금 파업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의사들이 파업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정부 때문에 지금 파업이 있는 겁니까? 이게 아까 제가 중간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위원장이 장인어른이 연루된 그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하고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파업을 하니까 의사들을 악마화해가지고 의사들을 뽀개면서 의료시장을 뽀개면서 본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 각 집단마다를 악마화 시켜가지고요. 사실 누가 악마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악마가 악마를 지금 만들어 나가면서 지금 상당히 각계격파에 들어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요. 나라는 거덜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거 뽀개기 대통령 아니냐. 국민의힘도 뽀개고 의료시장도 뽀개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주기 위해서 지금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지금 의사들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 내렸는데 이거 지금 불법이니까 의사들 다 싹 다 가다 지금 구속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잘못된 게요. 일단은 2,000명을 증원하는 결정,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불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작년 판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 중에 부당한 해산 명령에 불응해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의사들 갖다가 구속시킨다고 나라 좋아지지 않아요. 이분들의 저항하는 그 원인, 그 내막과 이유를 지금 밝혀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왜 갑자기 왜 2,000명을 증원시켜가지고 의료시장을 뽀개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근거를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는 이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나 지금 이 여러 가지 명령들이 부당하다, 이 불법이다. 그러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나 나중에 법률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만한 사안이다. 전 매우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지금 한일 관계 개선할 때 제3자 배상안 대통령이 밀어붙였다 그러잖아요. 외교부가 반대했는데 그냥 해. 이렇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사안도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달 전에 이미 그 의대 정원 문제가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을 때 이주호 교육부 장관한테 직접 들었다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뭐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할 때 이주호 장관이 이거 외부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2,000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게 몇 명 늘리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장관이 얘기할 정도면은 대통령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매년 400명씩 늘려가겠다. 그래서 10년 동안 4,000명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때도 파업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정부 내에서 이번에 다시 의대 증원한다고 하면 도대체 몇 명 늘리는 게 타당한지 최선의 방안은 뭐 예를 들면 2,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500명이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센 방안이 나왔어요. 의사들이 받기가 제일 어려운 방안을 내놓고 할 정도가 되는 건 이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의중을 실어서 총선 직전에 의사들이 이렇게 막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발생하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참모들이 아마 뜯어 말렸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민심 나빠집니다. 우리 총선에서 집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센 방안을 내놓고 그냥 확 밀어붙인다는 얘기는 역으로 총선에 대한 판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만약에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게 총선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정권 심판으로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갈지 안 갈지 이런 것까지 판단하고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진료 거부 사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구속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맥없이 딸려가다 보면은 그냥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래도 나는 감정적으로 의사 늘려야 되고 진료 거부 사태로 난 피해받았으니까 난 화가 나.
정부가 이겨주길 바래. 이렇게 사람들의 민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탕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뜯어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착각할 수 있겠다. 저 걱정됩니다, 정말. 이러고 만약에 해결 안 되면은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하고 국민들한테 돌아갈 거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원칙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요.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국가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특히 의료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유리구슬 다루듯이 해도 모자랄 영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칠게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대통령? 과연 이런 대통령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제1의 본분, 제1의 책무를 지금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이거 왜 망각됐는지가 좀 저는 궁금합니다, 정말로. 예.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역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지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보내주시고 슈퍼챗 보내주셨기 때문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마치죠. 네. 정월 대보름 세트는 내일이 대보름이니까 오늘이 이제 마지막 소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추천할 만한 우리 국산 제품으로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민경 달팽이 크림 어제 아주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 주셨는데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그런 스테디셀러 제품입니다. 봄철에 보습 좋고요.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확실하게 믿고 추천드립니다. 믿을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지금 기회가 좋은 게 1+1으로 일주일 동안 추가 10,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많이 구매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요, 누적 판매 개수가 10,000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썼다는 거죠. 그만큼 믿을 만한 제품이고 저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확실히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댓글 제가 4분 선정했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촌철살인 동훈서답 해주신 고유빈님, 쪼잔한 짓거리 우찌아스까님, 그리고 오이스터 K님, 은행나무님이 아주 또 재밌는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아까 딥페이크 논란이 있었던 그 영상 보여드렸는데 이런 글을 보내주셨네요. 가상인지 아닌지 금방 티가 나는데 분별도 못하나 도리도리가 빠졌잖아.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윤한 님이요.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제안합니다. 패널 섭외도 힘든 줄 압니다. 하지만 다른 유튜버와는 다르게 우리 정어리연들 중에 한 주에 한 분씩 초대해서 같이 사는 세상 얘기해보는 것도 어떨지요. 좋은 의견 있으면 의견 주라고 해서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 패널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우리 패널들과 함께 겨뤄보시는 거 대환영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자신 있으셔야 되고요. 사전에 우리가 좀 오디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시고 사실 이제 패널 하시는 거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참 어려워요. 해보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 다만 다음 주에 저희가 예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런 글이 오셔서 짧게 귀띔을 해드리면 다음 주부터 공모를 통해서 백운기의 정어리 TV 지역 특파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총선 앞두고 민심을 이렇게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특파원을 모집을 해서 전화 연결이라든지 또는 뭐 목소리 뭐 좀 그렇다 하면 글로 하셔도 되고요. 나는 내 개인 유튜브 있어. 보수형님 TV 같은 분은 직접 이렇게 영상으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누구보다도 지역에 사는 분이 그쪽 민심 제일 정확히 아실 것 아니겠어요? 다음 주부터 예고 영상 저희가 내보내면서 정어리 특파원 모집을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공모를 받아서 목요일까지 2월 29일이 목요일이더라고요. 3월 1일 날 금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그 지역 정어리 특파원들과 현장 민심 좀 들으면서 생생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공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신 힘 덕택에 잘 마쳤고 한 주간 잘 마쳤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서 우리가 함께 깨어있자라고 독려해 주시는 그런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죠. 함께 해주신 패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끼를 잡으면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어리 TV는 반정부적인 것 같아요. 왜요?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개고기 식용 금지를 본인 되게 열심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독일을 왜 안 간 거예요? 독일요? 네. 도이치. 도이치잖아요, 도이치. 지금 도이치 특검하자고 하는데 독일 어떻게 가냐? 야, 이거 짤로 돌아다닌다. 이제 끝났다. 아니, 이거 국빈 방문인데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